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제 미소 뒤에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배신당했던 깊고 시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기억의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꽤 오랫동안 모래식당을 운영해 오셨어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학교를 마치고 여느 때처럼 부모님 가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야자 수업까지 마치고 늦은 시간에 들르게 되었고 부모님과 같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죠.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부모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분은 저를 쳐다봤고 저는 속으로 누구시지 생각하며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그러자 그분은 희미한 미소와 함께 선혜구나. 아유, 다 컸다. 아가씨가 다 됐네. 너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아줌마 기억 안 나지? 저는 좀 어리둥절했는데 저희 엄마가 친구분이라고 하시면서 영옥 아줌마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성함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한 번씩 영옥 아줌마라고 고향 친구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통 못 본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이구나 싶었죠.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고 심각한 대화 중이신 것 같아서 그냥 구석 테이블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랑 그 아줌마도 대화가 다 끝난 것 같았고 그 아줌마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겠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종종 보자고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사드리며 보니까 아줌마 눈에 눈물 자국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엄마 아빠랑 집에 가면서 들어보니 영옥 아줌마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아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속상하네. 그러게 말이야.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영옥 아줌마는 꽤 잘 사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자주 여기에 놀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사는 게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사셨다는데 얼마 전 영옥 아줌마가 연락이 왔대요.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일자리도 없고 막막하다고 그러시면서요. 그러면서 너네 횟집에서 좀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신 거였죠. 영옥 아줌마의 남편은 원래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도박에 빠져서 사업이 망했답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이혼했고 결국 도망치듯 아들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오신 거라고 했죠. 재산 다 날리고 빚만 남아서 분할할 재산도 없고 위자료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영옥 아줌마에게는 저랑 동갑인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기댈 곳 하나 없던 아줌마는 엄마에게 사정했고 저희 엄마는 오랜 친구의 딱한 처지를 외면하지 못하고 영옥 아줌마를 고용하신 거죠. 사실 딱히 직원은 필요 없는데도요. 그렇게 아줌마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종종 가게로 들렀기 때문에 아줌마를 자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줌마의 아들인 용준이도 알게 되었죠. 저랑 동갑이었던 용준이는 얼굴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진 아이였습니다. 키는 컸지만 항상 구부정한 어깨,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못하고 푹 숙인 고개. 동갑이라 친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어두워 보이고 낯도 많이 가리는 통에 인사 정도만 하고 얘기도 몇 마디 못 나눠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1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재혼을 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게를 떠나게 되셨죠.
그렇게 아주머니와 용준이는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시간 속에서 몇 년이 흘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호텔리어의 꿈을 키우기 위해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도중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최용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근처에서 누군가 저에게 아는 체를 했고 고개를 돌려 확인해 보니 용준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고 그늘졌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거든요. 먼저 다가와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네는데 외모는 그때와 비슷했지만 성격은 꽤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용준이와 저는 우연하게도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선혜야, 진짜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지? 그럼 기억하지. 오랜만이다. 그렇게 갑자기 만난 저희는 마침 공강 시간이 비어서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대학 생활은 어떤지도요. 그리고 제가 아줌마의 안부를 묻자 용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혼했던 아저씨와도 결국 잘 되지 않아 다시 이혼했고 지금은 엄마와 자기가 단둘이 작은 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준이는 비싼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담담하게 털어놓았죠. 엄마 생각하면 안쓰러우면서도 가끔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 그의 씁쓸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고단한 삶의 무게가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의 재회 이후 저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모습과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성실함,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리고 문득문득 비치는 외로움이 제 마음을 두드렸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서로 가까워졌고 저희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줌마도 다시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도 저를 몹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재혼하면서 저희 엄마랑도 연락을 끊으신 듯 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용준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대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인사 정도만 어색하게 주고받고 몇 마디 대화도 안 나눠봤는데 저를 꽤나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줌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처럼 야무지고 착한 애가 용준이 여자친구 하면 좋겠다는 소리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싫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준이와 제 마음에는 이미 우정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친구로 지내던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난한 형편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저는 열심히 사는 용준이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이 더 갔죠. 시간은 또다시 흘러 저는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번듯한 호텔에 취업했습니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죠. 졸업 후 용준이는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먼저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저는 데이트 비용도 제가 내고 용준이에게 선물도 많이 사줬습니다. 값비싼 영양제, 필요하다는 문제집과 책들도 제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용준이는 그때마다 자기가 얼른 합격해서 이 은혜를 평생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역시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고, 네 덕분에 용준이가 저렇게 힘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서 용준이가 합격만 하면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거면 바랄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용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힘들거나 아깝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그리고 3년, 용준이는 연이어 합격을 하지 못했고 나이는 어느새 30이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술도 많이 마시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공무원의 꿈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공무원은 그만두고 취업을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경력은 없었으니까요. 그는 점점 하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 30명 남짓한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 취업을 하게 되었죠. 용준이가 합격 및 출근 전화를 받았던 날 기쁨보다 허탈함이 더 큰 듯한 표정으로 제게 그러더군요. 잘 됐네. 나한테는 여기가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겨우 이런 데 들어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헤맸나 싶기도 하네. 저는 어두운 표정의 용준이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용준아. 시작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내가 옆에서 도울게. 그렇게 용준이는 그 회사를 열심히 다녔고 1년 뒤 제게 청혼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희의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용준이도 취업했고 서로 나이도 찼으니 미룰 게 없다고 하시면서요. 반면 저희 부모님과 저희 주변 지인들은 저를 좀 말렸습니다. 오래 만난 건 알지만 남자 쪽 조건이 너무 별로인데 그런 결혼을 해도 괜찮겠느냐는 거였죠. 홀어머니의 좋지 않은 형편, 월급도 작고 비전도 크게 보이지 않는 회사를 다니는 남편감까지.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결혼을 하면 제가 고생할 거란 걸 아셨기에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집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 마음의 소리를 따랐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단단해진 우리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 최용준을 그리고 그와 함께한 시간을 믿었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고 양가 부모님의 빠듯한 도움과 저희가 모은 약간의 돈을 합쳐 시댁 근처에 낡고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시작은 초라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용준이와 저의 사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의 남편은 회사가 주먹구구식이고 체계가 없다며 회사 욕을 잘했는데 특히 팀장 욕을 많이 했어요. 팀장은 여자인데 일도 잘 못하고 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도 아랫사람들 부려먹고 쥐어짜낸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팀장 자리에 앉느냐. 팀장도 연차가 차고 웬만큼 일을 잘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이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에 그런 게 어딨어. 사장 친족하래. 팀장이? 그래서 그냥 앉힌 거래. 일 진짜 못하고 회사에 뭐하러 나오는지 몰라. 그러면서 직원들은 엄청 잡아대.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개인적인 능력은 거의 없는데 가족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였죠. 남편은 그 팀장 욕을 특히 많이 하면서 이 회사 때려치고 빨리 이직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팀장 욕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새는 그 팀장 괜찮느냐 하면 뭐 그냥저냥 다닐만 하다라고 하고 말고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고 괜찮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는 각자의 일로 바빴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과 팀 회식이라는 핑계는 점점 더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으며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거든요. 게다가 가끔은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옷에서는 제가 쓰지 않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거예요. 불안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애써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제가 아는 최용준이 저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너무 맹목적이고 한심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10년 넘게 쌓아온 남편과 저의 믿음은 저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어리석은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회식을 갔다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창문을 열고 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때까지 차가 없었기에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저희 빌라 앞에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이 열리고 제 남편이 내렸습니다. 남편은 술에 상당히 취했는지 비틀거렸고 저는 그 모습에 황급히 내려갔어요. 저 사람이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저렇게 마셨구나 하면서요. 그렇게 1층으로 도착하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1층 공동 현관문이 유리문인데 그 앞에서 가만히 있었죠. 어떤 여자가 따라 내려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남편은 술에 취했는지 그 여자를 안으려고 했고 그 여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뭐라고 하더니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곧장 올라오지 않고 1층 길가턱에 잠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가만 지켜보는데 이게 다 뭔가 싶은 겁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남편과 그 여자는 일반적인 회사 동료 사이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직감이 딱 오더라고요. 저는 나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한 채 지켜보고 있다가 일단 나갔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꾸벅꾸벅 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을 부축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골아떨어진 남편을 보며 폰을 꺼내서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그 여자가 바로 김 팀장이더라고요. 저는 막연히 남편의 얘기를 들을 땐 김 팀장이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는 김 팀장 욕을 퍼부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김 팀장과 남편은 내연의 관계가 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안팎에서 만남을 가져왔던 것 같고 심지어 그 김 팀장이라는 여자는 남편에게 이번 달 생리를 안 한다, 걱정이 된다, 약국 가서 테스트기를 사오라 등등의 말도 있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려오고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뛰는 것 같았습니다. 회식과 회사 일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만남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밤을 꼴딱 새우고 다음 날까지 거실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날의 숙취 때문에 힘들어하며 일어났다가 거실에 있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하더라고요. 뭐야? 언제 일어났어? 저는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일찍 일어난 거야? 아니면 안 잔 거야? 어젯밤 일 기억 안 나? 어제? 어제 회식 있었고 술을 좀 많이 먹었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기억나? 어? 아, 택시 타고 왔던가? 아니면 누가 좀 태워줬나? 그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데려다 줬어. 남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태연하게 잡아떼더라고요. 아, 그래? 혹시 인사했어? 아니, 아, 팀장님이 태워다 주셨구나. 하면서 제 눈을 피하더니 물을 마시더라고요. 너 김 팀장하고 자는 사이지? 제 말에 남편은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어? 나 다 알아. 김 팀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남편은 제 말에 엄청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어나면 울고불고 남편을 때리고 욕하고 따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심정은 차분하고도 참담해졌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조용히 폰과 지갑을 챙기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마치 도망치듯이요. 남편은 그 후 며칠간 제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거였죠. 그러다가 4일째 되던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다는 말이 이혼해달라는 거더라고요. 미안하다도 아니고 잘못했다도 아니고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 꼭지가 돌아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소파 위에 있던 쿠션으로 남편을 막 때렸던 것 같아요. 네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는 게 맞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미안하게 됐다. 근데 어쩔 수 없어. 김 팀장님이 임신한 것 같아. 선혜 너한테는 참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의 뺨을 내리쳤고 그는 저를 밀치고는 노려보더니 또다시 집을 뛰쳐나갔어요.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다 얘기했어요. 어머님은 그토록 저를 좋아했던 만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난리치고 남편을 데려다가 꾸중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어리석었던 거였어요. 어머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다 얘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데 어쩌겠냐면서 그냥 저보고 이혼 좀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어머님까지 이럴 수 있느냐 했는데 용준이가 나한테 얘기했어. 그 팀장이라는 여자가 그 회사 사장 친족하라고 하더라. 게다가 그 부모님도 무슨 건물 여러 개 들고 있고 돈을 긁어 모은다 그러고 그런 여자가 우리 용준이 좋다고 저러는데 솔직한 말로 나도 혹했어. 근데 너와의 정을 생각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너 알기 전에 끝내라고 했지. 아휴 근데 애까지 가졌네 어쩌네 한다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싶은 거야. 너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만 용준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니. 어찌 보면 용준이한테 이게 기회가 아닌가 싶고 너 용준이 많이 좋아하잖아. 용준이가 잘 살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는 것도 용준이를 위한 게 아니겠니? 라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최용준을 많이 사랑했기에 남들 다 말리는 결혼도 한 거고 최용준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도 다 한 건 맞습니다. 남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최용준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최용준이 돈 많은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도 이해하고 놓아주라는 말씀인가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어머님이 나를 완전 호구 멍청이로 여겼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냥 본인 아들에게 저 정도면 감지덕지라 생각하고 잘해줬던 건데 저보다 더 돈 많고 잘난 여자가 나타나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버리는 겁니다. 최용준도 어머님도 제가 여태까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어머님은 제 뒤통수에 대고 애 없을 때 그냥 이혼하라면서 남자 마음 떠나면 다 필요 없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서 뭐 하겠느냐는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참담한 기분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배신을 당한 기분은 이런 거구나 절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후 남편 폰에서 알아낸 김 팀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세요? 나 최용준 아내예요. 최용준 아내? 그런데요? 그런데요 라고 되묻는 그 여자가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만나서 할 얘기가 있지 않나요?
제 말에 그 여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회사로 찾아갈까요? 아니요. 그러진 말고 따로 만나죠.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약속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 손에는 상간 위자료 소송 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얼마 전 차에서 술 취한 남편과 함께 내리던 여자더라고요. 최용준 씨 아내분? 네. 그 여자는 앞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 보이면서도 귀찮아 보이는 표정도 역력하더라고요. 하실 말씀이... 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상간 위자료 소송 소장이에요. 네? 제 말에 그 여자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소장이요? 네. 저희 남편하고 바람 피셨잖아요. 아니,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심각한 사이는 아니고 하면서 꽤나 당황하더라고요. 임신까지 했다면서 무슨 심각한 사이가 아닌가요? 최용준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서 외도 저지르고 아이까지 가진 거 아닌가요? 저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 여자는 처음에 당당하게 들어왔을 때와 달리 허둥지둥거리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기 미안해요. 최용준 씨랑은 실수였어요. 다신 안 만날 거고. 이미 늦었어요. 저 최용준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쪽하고 최용준한테 소송도 걸 거고요. 위자료 내놓고 최용준 얼마든지 가지세요. 보내줄 테니까. 그 말에 김 팀장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제가 최용준 씨를 왜 가져요? 저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요? 네? 아니 임신까지 했다면서. 사실 임신은 맞는데 최용준 씨 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날짜 계산해보니까 최용준 씨 애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착각했어요. 나 최용준 씨랑 실수한 건 맞는데 그런 일 몇 번 없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남편과는 별개로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한 번을 자든 10번을 자든 바람은 바람이에요. 남의 남편하고 그런 짓 벌였으면 책임도 져야죠. 위자료라면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 소송까지는 하지 말고요. 싫은데요. 부탁할게요. 그 위자료 금액의 2배 드릴게요. 그냥 조용히만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최용준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그냥 순간적인 실수 같은 거예요. 무슨 실수요? 제 남편은 그쪽하고 재혼하겠다고 집까지 나갔는데. 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지랑 뭐하러. 임신 얘긴 괜히 해가지고. 라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대강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을 단순히 갖고 논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을 진짜 좋아한다던가 하는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적당히 갖고 놀고 말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장난질에 한 가정은 파탄이 났는데 참 기가 막혔죠. 저는 길게 말할 것도 없다고 하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소송 진행할 거다. 최용준이랑 어쩌든 말든 내 할 바 아니고 배신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헛꿈꾸고 있는 남편과 어머님이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남편이나 어머님은 부잣집 새며느리 맞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정작 그 여자에게 제 남편은 한두 번 갖고는 장난감에 불과했으니까요. 그 여자도 정말 미친년 같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그 여자보다 남편과 어머님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좀 찔러댄다고 하루아침에 돌변해서는 저한테 이혼을 종용하는 꼴이라니 배신감이 너무 컸죠. 그 김 팀장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용히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이혼 결심까지 했으면 위자료 많이 받고 끝내는 게 저한테도 좋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최용준도 회사에서 자를 거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남편과 어머님이 나를 배신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데 나도 차라리 내 몫을 제대로 받고 끝내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나보니 김 팀장 그 여자는 제 남편하고 잘해볼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고 오히려 제 남편을 회사에서 자를 생각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하지 않아도 복수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대신 위자료도 제가 원래 제시하려던 것보다 더 불렀습니다. 재산 분할은 크게 할 것도 없었지만 어차피 반반이라 나누면 되고 위자료에서라도 최대한 받아야겠더라고요. 저랑 하루빨리 헤어지고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었던 남편은 자기 몫의 전세금까지 포기하고 위자료를 마련해 주었고 저는 약속대로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그 김 팀장이라는 여자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위자료는 물론 최용준 해고하겠다는 약속도 지키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최용준을 정리해야 되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도 걸지 않고 조용히 끝내겠다는 각서를 받고 위자료를 받았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줘서 고맙다느니 너도 다른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라느니 어쩌느니 하더라고요. 저도 최용준이나 어머님이나 앞으로 볼 일은 없겠지만 잘 사시라고 덕담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만 끝내달라면 끝내주는 착하고도 어리숙하고 멍청한 인간이었겠지만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망하길 바라고 있었죠. 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혼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기나긴 인연도 허무하게 그리고 참 더럽게 끝이 난 셈이었죠. 저는 위자료를 두둑히 받았고 그것들 자멸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니 더 이상 마음 쓰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최용준이 김 팀장에게 버림받았고 회사에서도 갖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최용준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김 팀장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김 팀장이 스토커로 신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최용준은 그 일로 충격을 받고 잠적을 했대요. 전 시모는 꽤나 충격이 큰 모양이지만 저는 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전 시모는 저보고 우리 아들이 연락 안 했느냐면서 용준이 좀 찾아달라고 나쁜 마음 먹으면 어쩌냐는데 전 시모가 울고불고 하든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최용준을 저한테 찾아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돈 많은 며느리 얻어서 아들 팔자 고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선혜야, 그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저 이제 며느리도 아니고 최용준 와이프도 아닙니다. 다 끝났잖아요. 선혜야,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팀장 있죠? 그 망할 년이 왜? 결혼하던데요. 제 말에 전 시모는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꽤 충격받은 모양이었죠. 그러더니 뭐라고? 결혼? 누구랑? 모르죠 저야. 카톡 프로필에 결혼한다고 돼 있던데요. 네, 그 상간녀는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임신했다는 진짜 애 아빠가 누군지요. 제 남편은 그냥 갖고 논 장난감이고 정작 결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 위자료 2배를 줄 테니 조용히 해결해달라는 이유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밝히자 전시모는 통화상이지만 개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망할년이 우리 용준이 그렇게 만들고 지는 결혼을 한다고? 그럼 양다리야? 우리 용준이 이혼까지 시켜놓고 지는 결혼! 그게 말이 되니? 말이 되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거나 좀 알아보시던가요. 최용준이 홧김에 거기 갈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결혼하는데? 너는 아니? 그 여자가 카톡에 적어놨던데요. 제가 그건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저 더 이상 어머님하고 연락할 일 없습니다. 어머님도 최용준도 저한테는 이제 남남이니까요. 저기 선혜야. 이 연락 이후로 차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여자 결혼하는 예식장하고 날짜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시모는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고 어머님 찾아갔을 때 용준이를 위해서 이혼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애타게 찾나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상간녀 결혼식장과 날짜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다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결혼식이 있던 그날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는 최고급 결혼식답게 화려한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예식홀 입구 쪽은 이미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전시모가 직원들한테 붙잡힌 채 신부 대기실을 향해 쌍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천하에 죽이려나.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너만 곱게 시집을 가? 이건 와! 전시모는 악을 써대며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고 있었고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찍고 있었고요. 화려해야 할 결혼식은 한순간에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죠. 통쾌함? 어쩌면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허무함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가 힘들어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시모가 난동부린 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로 와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요.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끊어내듯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내가 갈 이유도 없다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시댁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던, 하지만 마지막엔 깊은 상처만 주었던 그 사람들. 사실 전 남편과 전시모는 언제든 저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한테 제가 최선인 것 같으니 저를 악착같이 붙잡은 거였지. 더 나아 보이는 조건과 상황이 있으면 바로 저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요. 저는 전시모의 연락처도 최용준의 연락처도 모조리 차단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두 사람을 완전히 지우기로 했어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의리와 자존심 챙기며 살았으면 이런 비참한 꼴까지는 안 겪었을 겁니다. 결국 그 알량한 욕심 때문에 정작 옆에 있어주었던 저한테 한 짓들 두고두고 후회하고 곱씹으며 살길 바래요. 저는 보란듯이 그 사람들 잊어내고 잘 살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